담당 미디어 교육팀의 오수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토크, 허위 정보,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최근 허위 조작 정보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허위 정보 대응 사례와 또 팩트체크 방법을 알아보고 또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신 전문가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듣고요. 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과 세션이 끝난 이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팩트체크 활동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워크숍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의 진행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역임하시고 또 현재 디지털 정책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혜승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정혜승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승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요. 제가 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교육 행사에 참여한 거는 사실 지난달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던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 저는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혹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장의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서 굉장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주제 말씀해주신 대로 허위 정보, 팩트 체크,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주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팩트 체크의 노력들이 있구나. 이거 진짜 대단한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의 정은영 센터장님이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인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냥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정말 오늘 어떻게 이런 분들만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팩트체크 하면 떠오르는 언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팩트체크 실제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실 JTBC의 오대영 기자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마 TV에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날카로운 분석과 비평으로 인기를 끌고 계신 분입니다. 한양대학교 정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정준희 교수님은 제목도 굉장히 재밌는데 진실은 왜, 어디서 무시되는가 이런 얘기를 주제로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과 세션은 방금 소개드린 세 분이 약 20분씩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다시 모셔서 토크쇼 형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총 1시간 한 3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첫 번째 발표부터 청해보겠습니다. 정은영 센터장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은영 SNU 팩트체크 센터장입니다. 오늘 제 뒤에 오실 두 분 저도 평소에도 알고 지내는 분들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두 분 앞에 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팩트체크 현황인데요. 방금 지금 사회를 맡으신 정혜승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아주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한 흐름들이 큰 흐름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라는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봤던 거 아닌가? 왜 이제 와서 지금 팩트체크라는 걸 하는 거지? 저는 이 질문들을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기자들에게도 듣습니다. 기자들이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팩트체크인데 뭘 팩트체크를 새롭게 말하는 건가? 라고 상당히 신경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조금 다른 뉘앙스의 팩트체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널 팩트체크와 익스터널 팩트체크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도 이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널 팩트체크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그림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흑백사 중에 여자분들이 저렇게 앉아있고 그게 1933년도에 시사기관지인 타임지의 편집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사진이 상징적인가 하면 타임지에서 1920년대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팩트체크나 팩트체크라는 말이 언제부터 쓰인 거지에서 찾아보면 1930년대 정도 가면 미국의 언론계에서 팩트체커 고용이라고 하는 이런 그 구인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팩트체커라는 직업이 있구나. 그럼 이때 당시 팩트체커는 뭘 했느냐? 언론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자들이 기사를 쓴다고 해서 바로 기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데스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에서는 데스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디팅의 과정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취재를 해갖고 왔을 때 물어봅니다. 이게 사실이야? 이게 팩트야?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에디터가 팩트체킹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팩트체커라고 하는 직군이 있어서 숫자 하나 틀린 것, 이 사진이 맞는지 특히나 인터뷰를 하고 오면 그 인터뷰를 한 기자를 제쳐두고 인터뷰를 한 대상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기자가 당신 쿼테이션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거쳐야지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일간지보다는 굉장히 시사주간지를 중심으로 이런 팩트체커가 힘이 강력했고요. 에디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팩트체커가 오케이를 안 하면 과학기사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한번 짚어볼 게 있겠죠. 한국 언론이 우리가 현대적인 것들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 독립신문 그 이전에 한성수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언론의 발전 과정에서 이런 인터널 팩트체크를 팩트체커라는 독립적인 직종으로 갖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팩추얼 에큐러시를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인터널 팩트체크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익스터널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된 거죠. 1980년대 후반서부터 미국의 특히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기자들 사이에 우리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할리우드 배우 출신이고 별칭이 위대한 소통자라고 할 만큼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됐었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혹은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나무가 생산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적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누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이러는데 이건 단지 레이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배들의 경우에도 특히나 워싱턴 정가를 취재를 하다 보면 20년 정도씩 계속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후보들이 초선일 때, 재선일 때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가져왔는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말을 뒤집는지도 보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굳어진 오브젝티브 리포팅, 객관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he said, she said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냥 말하는 대로 개입하지 않고 기자는 중립적인 거리를 두고 자기를 거기서부터 떨어뜨려서 보도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겁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정치 광고도 있거든요. 정치 광고는 그냥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더 심하게 I put my message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자들이 여기에 그친 게 과연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990년대서부터 기자들이 진실의 판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가진 기자들이 워싱턴에서부터 일군의 기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쓰기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발언이 사실인가를 기자들의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서 규명한 뒤에
판정 결과들을 독자들에게 제시를 하자. 여기서 받아쓰기 하는 것을 넘어서 기자들의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까지는 아니 그거는 기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판정 결과까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처음 맞닥뜨린 정치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거예요.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뭐라고 말하면 그 쿼테이션을 정확하게 받아 쓰는 것, 인터넷 팩트체킹에서는 쿼테이션을 정확하게 받아 썼느냐 했는데 이제는 그 쿼테이션 마크 그 안에 있는 말들이 정말로 사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판정까지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여기에 그 검증 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기자들이 할 일이 아닌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개입해? 왜 일정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저격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또 하나의 주창 저널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팩트체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검증과 해석, 판정이라는 어떤 평가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맥락을 담은 설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후반 결정적으로는 2000년대 오바마 선거 이전에 2007년 정도 되면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게시판을 보여드리는 폴리티팩트, 또 팩트체크만을 독자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2007년 이후에는 상시적인 기부, 상시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요. 이런 배경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익숙하신 사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역시 자, 여기 지금 보면 vote leave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앞에 거는 2016년 미국 대선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역시 2016년에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미국의 언론들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지금도 워싱턴 포스트 화면을 열어보면 마지막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클린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요. 되게 그렇게 짐작을 했었고 그렇게 짐작을 했던 이유가 미국에는 인도스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대선 때 되면 밝히는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심지어 평소에 공화당 계열이라고 분류되던 언론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인도스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 언론들은 몰라 내가 트위터에서 이기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허풍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뿐만이 아니라 학계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 밑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대단한 당혹감 이런 것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연구팀들이 이 이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방대한 자료를 갖고 연구했던 스탠포드의 알코타우 겐스코우 연구팀에서 몇 가지로 그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선거에서 그 브렉시트를 하자라고 하는 쪽이 이길 줄 몰랐었고 트럼프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길 줄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이길 줄 몰랐었고 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도는 허위 정보가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좀 봐야 된다. 허위 정보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난 이후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타도어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허위 정보는 늘 있어 왔다. 근데 지금의 허위 정보가 왜 문제인가? 첫째, 인터넷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건 없건 이걸로 해서 클릭수만 늘어나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서 허위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주류 언론들에 대한 한국만이 아니고요. 주류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어서 이 양극화도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데에 불에 기름 붓는 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허위 정보가 팩트체크를 시작을 할 때는
객관적인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 때문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국면이 좀 달라져서 적극적으로 생산되는 허위 정보에 도대체 팩트체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2014년부터 전 세계 각국의 팩트체크 기관 수를 미국의 듀크 대학의 리포터스 랩이라는 데서 집계를 해오고 있는데요. 2014년에 44개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2019년 10월 현재 집계한 거에 따르면 68개국에서 210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지금 5배 이상 급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각국에서 저희 SNU 팩트체크도 2017년에 생겼고요. 그러니까 2016년 대선 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이후로 팩트체크 해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그 자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팩트체크는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체크 기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하고요. 글로벌 팩트가 올해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56개국에서 250명 정도가 한국에서도 13명이 참가를 했고요. SN 팩트체크가 대표로 해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팩트체크가 주체적주의 저널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증을 하려는 사람들은 검증하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자기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를 인터내셔널 팩트체킹 네트워크에서 2016년도에 코드 오브 프린서플즈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이 코드 오브 프린서플즈의 핵심적인 원칙 두 가지로 여기 지금 5개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거를 핵심적으로 죽이면 비당파성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에서의 비당파성에서는 자기가 검증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답을 정해놓고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 다음에 발표를 하실 오대영 기자님이 더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팩트체크 검증 대상은 하지만 이 검증 대상에 대해서 이거는 벌써 참일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을 하지 않고 증거에 따라 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성.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료를 썼는지, 누구의 말에 의존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팩트체커들 가운데들이 첫 번째 원칙으로 얘기가 되는 게 show your work이라는 겁니다. show your work to 누구? to users, to audience.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거쳤는지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째 익명으로 누군가를 폭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명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이 팩트체크한 결과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자료들을 썼으면 그 어떤 자료들을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 팩트체크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다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는 저지를 수 있고 그렇게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수정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수정의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비단파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을 주요한 덕목으로 하고 이거를 전 세계의 팩트체커들이 공유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SNU 팩트체크도 그래서 저희가 출범할 때 팩트체크 원칙을 최근에 저희 제2 언론사들이 함께 개정을 했습니다. 그 원칙은 한글판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코드 오브 프린서플들을 전부 지키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체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국의 팩트체크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들이 모이는 어떤 플랫폼으로서는 저희 SNU 팩트체크 플랫폼이 국내에 유일합니다. 저희는 비영리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저희 제휴하고 있는 27개 언론사들이 판정 결과, 그 검증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저희 거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데 상시적인 교차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게 저희 핫 이슈라고 분류되는 화면을 들어가면요. 이 핫 이슈는
2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핫 이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핫 이슈에 여기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거는 대선 때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인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소득분배 진위주시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라고 하는 걸 후보자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5개 언론사들이 이 발언 하나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신 발언이 우리 경제 고용상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4개 언론사들이 또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교차 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자, 지금 이게 최근에 박찬주 대장 이 감따는 건 공관병의 고유 업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계일보하고 YTN이 그런데 여기 지금 바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바늘이 움직이는 이유는 세계일보하고 YTN의 검증 결과가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몇 가지 예를 들면 육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했고요. 세계일보는 전혀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YTN은 육군 규정을 똑같이 보기는 했지만 몇 가지 지금 그 예비역들을 몇 분 더 인터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공관의 일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공관의 일이 아니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언론 진영이 지금 저희 SNE 팩트체크에는 보수라고 분류되는 언론사부터 진보라고 분류되는 언론사까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SNE 팩트체크가 플랫폼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간지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관계가 없는 대학이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입장의 합의는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결과의 판정값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판정값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거들을 이용해서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시민들이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항상 같은 입장에만 노출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과정에도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온라인 공간상의 토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 교차 검증을 시도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폴리티팩트와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티팩트나 팩트체커는 그야말로 정치 팩트체킹의 고전입니다. 수사 아래에 있는 진실을 찾는다.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폴리티팩트 같은 경우나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 지금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워싱턴 포스트 하나만 보겠습니다. 폴리티팩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미터나 트럼프 미터 저희도 이거를 시도를 저희 뉴스톱이라는 곳에서 민주의 미터라는 걸 시도를 했는데 단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공약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트럼프 공약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나 대통령 되면 월급 안 받겠다고 하는 그거는 지켜졌다. 이렇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공약들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백체킹을 하고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인데요. 거기에 지금 2020년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지금 2020 캔디데이츠라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 캔디데이츠에 관련된 것들을 다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캔디데이츠의 건즈라고 하면은 총기 문제에 대해서 수정헌법 2조 항상 논란이 되는 조항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대선 당일날 실시간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밑바탕들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팩트체크 벌써 10몇 년 이상을 해온 미국 팩트체크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크로스체크는 단기적으로 끝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볼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2017년에 프랑스도 대선을 치렀는데 이미 2016년에 미국 대선과 영국 브렉시트를 보면서 뭔가 우리가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대선이라고 해서 이때 프랑스도 이미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형이 양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허위 정보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대선 기간 중에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하는 민간 기관과 구글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33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단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이 기간 동안에 67개의 허위 정보가 검증이 됐습니다. 어떤 걸 검증할 거를 어떻게 찾았느냐? 소셜 미디어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것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뉴스윗이나 크라우드 탱글이라고 하는 그 모니터링 을 통해서 했고 그렇게 허위 정보를 파악을 하면 2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검증에 들어갑니다. 검증에 들어가서 슬랙이라는 대화소통 시스템을 가지고 슬랙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는 AFP가 대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체크라고 하는 화면에서 나타난 대표 집필은 AFP가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이 마크롱이 디베이트 토론하는 과정에서 귀에다가 헤드셋을 꽂고서 뭐 질문 받으면 누군가 여기에다가 말을 해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돌아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AFP와 한 4개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검증을 해서 사실이 아니다, false라고 판정을 한 건데요. 근데 이 false라는 판정을 하기까지 일단 이 사람들이 슬랙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프랑스 문화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인데 토론하면 답이 안 나와? 라고 하는 게 그쪽의 답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AFP가 대표 집필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르웨이의 빡디스크가 굉장히 주목받은 최근의 사례입니다. 빡디스크는 노르웨이의 4개 언론사, 제가 이제 노르웨이 말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VG하고 뭐 닥블라데시라고 해야 되나요? NRK, TV2 이게 노르웨이의 빅4 언론사라고 합니다. 빅4인데 경쟁하는 언론사들입니다. 근데 이 경쟁하는 언론사들이 공동 투자를 해서 2017년에 아예 팩트체크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팩트체크 기관에서 6명에서 9명 정도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떠도는 허위 정보들을 검증을 하는데 제가 이건 한글로 화면을 번역을 해서 변환을 해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팩트체크 결과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인 거는 첫째, 서로 경쟁하는 언론사들이 협력을 해서 팩트체크를 위한 기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히 놀랍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팩트체크 통신사가 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팩트체크는 굉장히 비싼 컨텐츠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소 언론사는 하려고 해도 인력을 그렇게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빡디스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그 쓴 비용들을 일정 정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50% 정도는 그걸로 이제 파트너들로부터 받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의 주목을 받아서 내년에 열릴 글로벌 팩트는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 모델, 이건 방송 모델인데요. 좀 독특하지만 화면을 제가 조금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영방송인 RAI에서 정치인들이 나오면 늘 인터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의 고민은 이거죠. 날아가 버린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미 나온 말들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터뷰는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했던 당사자인 정치인을 스튜디오에 불러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 여기에 네. 조금만 보겠습니다. 밑에 영어로 Scusate, noi siamo di polemica adesso però, no, io no, lui. Ah, ma che vergogna! Che vergogna! Lui è di nessuna polemica. polemica, nessuna polemica. No, però 중간 lei cosa 제가 fa? 계속 볼게요. Parlavamo del 자,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검증을 당하는 전 총리 마테오 렌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팩트 체커입니다. 이 팩트 체커가 뭘 팩트 체크하냐면 마테오 렌치 총리가 인터뷰에 나와서 그랬어요.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탈리아 경제가 비약적으로 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비약했는가?
경제 성장 비약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치들이 중간에 나오고요. 이걸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사이프러스 같은 데는 8.8% 뛰고,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 4.9% 뛰고 그랬는데, 렌치 총리 당시 1.9%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렇게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1.78% 뛴 게 그게 비약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마지막에 가면 Nel senso che se voi guardate quello che io dico è molto semplice, la crescita passa dal -2 a +1 예. e questo è un dato di fatto, tra l'altro. 자, 지금 이 장면이 이 사람을 스튜디오에 불러내놓고, 자, 당신 말 거짓이야라고, 이 false, 이게 false겠죠. 당신 말 거짓이야라고 해놓고 이 사람한테 다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팩트 체크를 한다고 하는 게 누군가를, 물론 이게 정치적 수사들이 굉장히 많고 정치적 수사들을 팩트 체크를 하지만 누군가를 거짓말장애로 낙인 찍는다는 것에 팩트 체크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일단은 그 엘리트들이 그런 과장된 말을 했었을 때 그 과장된 말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기회를 주고, 또 본인들에게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하는 반론권을 주고, 이런 종류의 어떤 대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해 이제 그 글로벌 팩트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스페인의 말디토라고 하는, 물로라고 하는 건데, 물로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말디토가 고민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는 거짓말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팩트 체크가 거짓말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거짓말만큼 잘 확산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만큼 잘 확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허위 정보만큼 잘 확산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만큼 팩트 체크를 바이럴하게 하자. 이게 말디토의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사기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운동에 지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정치인과 사진 찍은 여성이, 이 옆에 이 그림은 뭐냐면 시위 때, 그 독립운동의 시위 때 잡혀갔던 아주 극렬한 시위 그 주동자다. 이런 사람하고 이 정치인이 관계가 있다. 이런 허위 정보가 막 돌았는데요. 이 아래 가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그냥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트위터에 굉장히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가 지금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매체들을 이용해서 교묘해지고 영리해진다면 팩트 체크도 그만큼 영리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고요. 그리고 대중에게 가닿을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 이것도 또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핵심 규범인 사실 추구라고 하는 걸 21세기의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재정립을 해야 되고, 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린 객관적이야, 오브젝티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페어런트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사실을 가능한 한 맥락이 있고, 그리고 그 취재 과정을 이용자들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소통하는 과정으로서 규범을 또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약간 오버했는데 그냥 계속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언론사에서 팩트체크 이렇게 해왔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오대영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이벤터스 페이지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이따가 토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체로 JTBC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팩트체크의 전반을 정리하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특히 제가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의 팩트체크의 노력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제가 지난 4월에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열린 ISOJ 국제 온라인 저널리즘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아서 JTBC의 그 팩트체크 사례를 발표했던 그리고 디베이트를 했던 그 사례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좀 자랑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을 꽉 채워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현재는 JTBC에서 기동 이슈 팀장을 맡고 있고 쉽게 표현드리면 사회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했던 그 팩트체크 횟수와 그 내용들 주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6년에 총 163번, 2017년에 169번, 2018년에 163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 뉴스에서 매일 그 팩트 체크를 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한 160여 회 정도의 팩트 체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함께 일했던 JTBC 팩트 체크 팀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2018년을 따로 떼어서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느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짜 뉴스를 다룬 사례가 45% 정도였고요. 정치인의 위선적 주장, 거짓 주장이 30%, 그 외에 다른 이슈에서 잘못 알려진 또 다른 정보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가 가짜 뉴스냐?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많이 쓰지 말자라는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허위 정보, 팩트 체크, 리터러시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건 저희 나름대로 가짜 뉴스의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끼리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가 뭐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계에서도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서는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JTBC는 크게 그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허위 조작된 정보일 것이고요.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 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허위 조작된 생산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가짜뉴스의 개념에 포함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 저희는 방송에서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청자들께 드렸습니다. 아마 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은 언론사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JTBC의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가짜뉴스를 45% 다뤘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중에 45%가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가짜뉴스가 한국에서도 많이 퍼지고 허위 조작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좀 특수성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여러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면서 그걸 음해하거나 정치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혹은 그 평화를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성이 보이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도 지난해 초에 열렸는데 평창올림픽도 뭐 굳이 따지자면 북한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대표팀 그 단일팀의 유니폼이 북한의 인공기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가 만들어줬다. 하다못해 유니폼까지 퍼줬다. 뭐 이런 식의 그 허위 조작 정보들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성별, 인종, 국적 등등에 대한 혐오성, 증오성 조작 정보도 많았습니다. 이거 작년 굉장히 뜨거웠던 가짜 뉴스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11월 6일 이전에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할 예정이다. 북한 송금 위반이다. 라고 해서 빨리 W은행과 K은행에 돈을 넣으신 분들은 빨리 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즈음에서 이 날짜까지 바뀌다 보니까 10월 말쯤부터 퍼졌는데 11월 초에 은행주들이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가짜 뉴스로 드러났고 미국 재무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특정 그 제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워낙 그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다 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드리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그 주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에 관련된 정보는 계속 퍼졌지만 선제적으로 팩트 체크를 했고 그 뒤에 많은 언론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팩트 체크를 이어갔습니다. 그 IOC의 대변인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올림픽 정신을 모르는 사람의 그 서신에 대해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저렇게 외신 형식을 빌어서 많이 퍼졌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앞두고 남북 단일팀을 막아달라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미국의 IOC에 보내서 IOC에서 그 서신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사실로 보도가 됐는데 그 뒤에 IOC가 그 정치인에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을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그 조작 정보가 많이 돌았습니다. IOC의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요, 완전한 날조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국적 특성의 가짜 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보여드린 건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94%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2위가 이스라엘 88% 정도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6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와 뭐 결부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 미디어들을 많이 쓰면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좀 더 많이 퍼진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하나의 정보가 생산돼서 얼마나 빨리 허위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냐를 추정해보는 추정치를 한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약 100만 정도의 유튜브 조회 혹은 그에 준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른 글들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물론 아주 세밀하게 검증한 건 아니고 저희가 관찰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과의 이제 분단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이 강하고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정치적인 환경이 모두가 결합해서 한국적 가짜뉴스의 확산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제작 유통 과정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그 페이크 뉴스라는 게 그 제작이 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됩니다. 그 뒤에 참 신기하게도 그 기성 언론, 제도권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주요 매체들에서 그런 비슷한 정보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또 정치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발언을 하니까 다시 언론이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중들에게 더 전파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그 확성기 역할이라는 그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의도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비의도적으로 악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유통 과정 속에서 팩트 체크를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될 것이냐? 가짜 뉴스가 전파도 안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나? 오히려 팩트 체크를 함으로써 저런 가짜 뉴스가 있었나? 라고 전파하는 그런 의도치 않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중들에게 많이 전달된 시점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로 생각을 하면 한 100만 정도의 조회수 혹은 주요 매체에서 이걸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하거나 혹은 정치인이 발언을 할 때 팩트 체크를 주로 하는 경향이었는데 제가 그 팩트 체크를 그만두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그걸 조금씩 더 앞당겼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가짜 뉴스가 제도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걸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 피해가 더욱 막심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표적인 게 노회찬 전 대표의 사망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뭐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그 전에 특정 매체에서 아내가 뭐 재벌들이나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있다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등장하고 정치권의 논평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이중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사례를 보고 이건 팩트 체크를 좀 더 일찍 할 걸. 왜냐하면 그런 뭐 의혹이나 아니면 그런 가짜 뉴스화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좀 더 이걸 잡아주는 언론이 있었으면, 이건 맥락이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언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가짜 뉴스가 자살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추측을 하면서부터는 선제적인 팩트 체크가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례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했던 건데요. 탄핵 정국에서는 47회 연속을 방송했는데 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저 건너편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탄핵 비하 혹은 탄핵을 폄하하는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한 명이 범죄에 연루됐다. 본인도 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도적인 가짜 뉴스도 많이 퍼졌습니다. 이건 전문가 그룹과 함께 팩트 체크한 건데요. 고려대학교의 정보보호대학원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오늘도 한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밑에 서명 받고 있다고, 조작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끝나고 가볼 생각인데 태블릿 PC 조작설은 끊임없이 나왔고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2017년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선 특정 의원들이 이걸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정보들을 뒤섞으면서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저런 매체들에서 그걸 다시 한번 받아쓰면서 서로 주고받고 다시 주고받는 형식으로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고려대학교의 이 태블릿 PC가 조작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원리 분석과 만약에 조작된다면 그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옆에서 참관만 했습니다. 그 결과를 4회에 걸쳐서 연속 방송을 했고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저렇게 감사하게도 자료까지도 해설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는 팩트 체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하나의 사례입니다. 특히나 당사자의 문제를 당사자가 팩트 체크할 수 없을 때 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도 한번 내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역사 조작은 많이 때마다 반복되잖아요. 내년 5월이면 또 북한군 개입설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거 다 끝났다라는 게 2015년, 16년, 17년에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을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일본에서 나왔던 그동안의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봤자 그건 너희 문제 아니냐 라고 할 것 같아서 일본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관련된 문헌 근거들을 최대한 저희가 찾는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 입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지 않냐 라는 방식으로 검증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밖에 4.27 북폭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선을 앞두고 4월 27일에 북한을 미국이 폭격할 것이다 라는 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이 그냥 설이 아니라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굵직한 활자로 4.27 북폭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봤죠. 저희도 그냥 보도하기는 어려워서. 출처는 그 주요 매체에서는 재팬 비즈라는 일본의 한 매체가 보도하였다고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매체들이요. 재팬 비즈를 찾아봤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재팬 비즈라는 언론은 일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팬 비즈가 도대체 정체가 뭔지 저희가 아무리 찾는데도 주소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서 하나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 계정을 발견해서 그 사람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자신은 개인 블로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블로거가 일본 그 낮방송에서 패널들이 좀 자극적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의견을 쓴 것을 국내 언론에서 4월 27일 북폭설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성이나 의도성이 엿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인간을 왕따시킨 AI 로봇은 이것도 주요 일간지의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AI를 개발하는 연구자를 왕따시키고 AI들끼리 대화를 나누었다 라는 내용인데 찾아보면 아직 기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매체인지도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연구진하고 직접 그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이메일 그리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결과 그건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셧다운한 것인데 마치 왕따를 당한 연구진이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그 셧다운을 시켰다. 뭐 이런 식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외신을 어떻게 인용하느냐, 혹은 그 해외에 우리가 확인하기 손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의 사례들을 우리의 뉴스로 만들어갈 때 어떤 왜곡들이 발생하느냐를 엿볼 수 있는 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뭐 대선 공약이나 공약 검증은 늘상 팩트 체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12만 5천 명이 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다.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다. 통계를 한번 찾아보시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5,00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치는 있고 국내에 관련 통계는 없습니다. 그것을 거짓으로 보도를 했는데 하지만 그 발언하고자 했던 그 취지와 맥락이 그러면 틀렸느냐? 국내에 적든 많든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팩트 체크가 어느 범위까지를 설정해놓고 팩트 체크를 할 것이냐, 12만 5천 개 일자리라는 게 아니면 거짓이라고 판정을 할 것이냐, 혹은 그 발언의 맥락과 취지까지 그 방향성까지를 살펴서 실체적인 전반적인 그 진실의 모습을 더 보여줄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표면적인 팩트가 틀리다 맞다만 체크하고 끝나거나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그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료와 당사자 확인을 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A라는 사안이 발생해서 B라는 사람의 그 당사자의 발언 등이 검증 대상이 되면 그 B라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근거로 든 그 통계나 수치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제시한 그 근거, 통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다른 반론이나 혹은 정정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한 1년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언론 중재위 피신청과 소송 위협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각 당에서도 오고요. 당사자에게도 오고요. 지지자에게도 옵니다. 어떻게 그 조작 체크를 했느냐라면서. 그래서 물론 약간의 실수는 있었을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는 맞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 확인부터 하는 것이 그 팩트 체크로서는 제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들 쌓아놓은 거 뭐 팀원들 일하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그 팀 단위로 운영하는 팩트 체크 팀입니다. 뭐 다른 언론사는 한 명이 하기도 하고, 뭐 두 명이 하기도 하고, 한 명이 자신의 것만 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JTBC는 5명의 팀원이 하나의 주제를 공동으로 검증합니다. 그건 A라는 주제를 1부터 10은 한 사람이, 11부터 20은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100가지의 100개 검증할 포인트가 있다면 100개를 5명이 각자가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한 결과를 서로가 맞춰 봅니다. 그럼으로써 크로스 체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검증을 하고 나면 한 명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반대쪽 확인을 합니다. 12만 5천 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일자리가 개성문 앞에서 사라졌다. 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반대쪽 취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도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에 매우 가깝고 거의 사실로 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그 JTBC의 팩트 체크 팀만의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 사진 제가 방송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어서.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같이 들으셨지만 정말 너무나 놀라운 노력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위협도 당하시고 소송도 당하시고 중죄도 당하시고 또 이 많은 과정들을 크로스체크를 해서 끝까지 운영한 얘기 들어갔습니다. 저 한 번만 다시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태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벤터스 페이지에 그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제가 이따가 진행할 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시간은 없고 교수님 빨리 오세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정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되도록이면 제 분량을 좀 줄여서라도 뭔가 시간을 뒤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제목은 이제 진실은 왜 어떤 식으로 무시되는가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에 두 분이 얘기해주신 팩트체크라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살짝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팩트체크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두 분 아주 잘 말씀드려 주셨듯이 팩트체크로 퇴출할 수 없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고 그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어떤 좀 더 큰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직업적 저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전문적 저널리즘의 영역에 대한 조직적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스스로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긴 사회적 신뢰의 부재,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게 오히려 가짜뉴스를 찾아 나서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금방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찾기, 길내기라는 표현을 쓴 건 길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이제 찾아 나가야 되고, 찾아 나가면 길을 아예 내가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생길 수 있는 길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말을 요즘 이제 악의적 허위 정보라는 말로 이제 그 순화시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실제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유튜브 공간에서 그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걸 보고 딱지를 붙이면 이제 그 광고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용어를 핵심 용어로 쓸 거냐, 아니면 허위 정보라는 말을 핵심 정보로 쓸 거냐 가지고 막 이제 논쟁도 붙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좋은 레이블이 있어야 이제 그 퇴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효과성이 생기면서 여전히 또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 가짜 뉴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진짜 뉴스로 주장되어 오던 그 기성 미디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아주 목적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누구나 탈진실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정보를 가짜뉴스로 찍어내려 누르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짜뉴스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6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이 언론지능재단이 언론재단이었던 시절에 가짜뉴스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가짜뉴스는 진퉁뉴스가 아닌 짝퉁뉴스를 구별하는 그 용어로서 사용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생산한 뉴스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쓰는 게 가짜뉴스라고 불렸거든요. 지금처럼 허위 정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가짜뉴스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 정보가 문제시되는 것처럼 이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페이크 뉴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세대가 좀 아무래도 비슷해 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뭐 지구를 떠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코미디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콘이나 뭐 이런 데들 나오는 뉴스 형식의 코미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뻔히 패러디한 내용인지 알지만 그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인 걸 보여줬던 그런 기억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조작 정보는 외국의 조작 정보하고 다른 특성도 일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요. 한국의 조작 정보는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그라운드고요.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도 물론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유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이 나서는 빈번한 케이스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현희 부천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나중에 결국은 법으로 단죄됐습니다만 법으로 단죄되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런 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게 이제 순환참조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럴듯한 출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보면 여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컬럼에서 보면 영국의 아르토리아 펜드래건 교수가 시위를 가장한 이적단체 선동을 제재하지 못하면 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탄핵 시위, 탄핵과 관련된 촛불 시위 시절에 나왔던 건데요. 아르토리아 펜드래건이라는 교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게임에 나오는 게임 캐릭터 이름입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챘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썼다라는 걸 금방 알아챘는데 그럴듯한 이름이 이제 붙은 거죠. 여기 흔히 등장하는 게 BBC, CNN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만 붙으면 일단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위 정보를 걸러내실 때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럴듯한 출처가 달려있으면 외려 의심하는 것이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 같은 문 대통령 중병설이라고 보도됐던 거 실제 일본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을 만한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언론의 보도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 있었던 소문, 치매 소문이 있었죠. 루머, 카톡으로 퍼졌던 거. 이거를 소문이 있다라고 한국에 있는 한 신문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인용해서 일본 신문이 보도를 해요. 그리고 그 일본 신문을 인용해서 다시 한국 신문이, 한국 방송이 보도를 합니다. 순환 참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실과 거짓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누가 그랬다더라가 사실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처와 순환 참조가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그런 정보들은 상당 부분 허위 정보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신념 공동체, 제가 신념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그 교회방인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되게 약간 보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시위나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는 경로도 이제 기독교 기반의 경로들이 많았던 것처럼 특정 종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허위 정보를 유통하기 굉장히 좋은 기반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꼭 맨 뒤에 보면은 기도 말씀 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러죠. 해외 페이크 뉴스는 말 그대로 페이크 뉴스의 경우라서요. 그러니까 뉴스를 적극적으로 모방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뉴스를 따오는 형식을 주로 많이 취하는데 해외는 이제 그 페이크 뉴스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페이크 뉴스 사이트는 상당히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유통이 됐었는데 주로는 이제 풍자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던 게 돈을 목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 유통 창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가 해외는 인종 문제나 종교 문제가 굉장히 갈등적이기 때문에 혐오 조장하는 것이 페이크 뉴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얼트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대한우파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이제 진짜 사진이었고 오른쪽이 조작된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아주 미세하게 변형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시크 교도인 이 사람이 아이패드를 들고 자신의 셀카를 찍었던 걸 누군가가 약간 눈썹도 좀 못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조끼에다가 폭탄 달아놓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이패드를 코란으로 이제 바꾸면서 간단한 조작으로 바꾸는 게 가능했죠. 이게 이제 자살 테러범이 찍고 올린 사진이라고 유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시기에 실제로 2015년 파리 테러가 있었을 당시고요. 이게 이제 바로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 터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바뀔 수 있는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스페인 주요 일간지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TV 채널이 이걸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덜 된 채 보도를 해버린 거죠. 특종 욕심에. 그럼으로써 실제로 사실이 확정돼가지고 퍼져서 이 시크 교도가 지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잘못된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피자집으로 차 몰고 돌진했던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많이 만들지 않지만 뭔가 그 사람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던 시절에 오판을 유도해서 급격히 이제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뭐 조선인들의 우물이 독을 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게 지진과 결합되면서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터뜨리는 뉴스가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원래 좀 빠졌는데요. 세 번째는 사실은 외국에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됐던 건 러시아나 이런 해외에서 일부러 조작 정보를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과정, 그래서 정치를 교란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외부적 요인들이 좀 아직까지는 적은 편인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성이 호소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팩트를 강조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지시적이죠. 팩트를 강조할수록 그럴듯한 출처를 강조할수록 의심스러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이거는 좌파 쪽에서 나온 거였는데 노동당 쪽의 지지자가 만든 건데 이 두 명의 보수당 수상이 그 전에 모든 그 노동당 수상들이 만들어냈던 부채보다 더 많은 부채를 만들었다라고 한 거고 팩트로 도장을 꽝 하고 찍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당 쪽은 원래 이제 재정 감축을 되게 많이 하는 데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적은데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와 같은 뉴스를 만들어냈던 거죠.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인포메이션 디스오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중립적이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 자체가 믿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핵심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다른 모든 것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래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 장애가 구성되는 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오해되는 것은 그냥 거짓이라고 해서 정보 장애가 유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쁘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해하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 장애가 유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유해성이라든가 허위성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이나 증오 발언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유해한 정보죠. 근데 그 발언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의미가 나빠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통시키는 것은 유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정보 혼란을 야기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확한 태도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보라고 불리우는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오보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교정만 되고 그 결함이라는 게 나중에 인지만 되면. 근데 문제는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른바 역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적진에 일부러 정보를 흘려버려서 상대를 혼란시키는 것처럼 역정보를 만드는 과정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런 악의성을 띤 허위 정보로서의 역정보가 우리 사회에 정보 혼란을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혼란을 촉발시킨 건 단순히 가짜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세 가지 정도 요소의 결합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매체 환경이 바뀐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또는 대다수의 사회가 요즘 이제 조커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불만을 자극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우리의 의식이 거짓과 진실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낸 것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성적 미디어 체계는 뭐 약간은 학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객관주의 저널리즘으로 대표되던 단일한 논리가 대단히 다양한 논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편파 중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편파 중계를 이미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일본 팀하고 싸울 때 한국 팀의 편파적인 중계를 하지 않는 중계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편파 중계라고 하는 그 중계라는 컨셉 자체가 대단히 중립적이고 뉴트럴할 것 같지만 실제로 편파성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파적이어야 재밌어요. 편파적이라고 해서 정보가 반드시 후진 정보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재미하고 상당히 연관된 요소거든요. 이렇게 이 편파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원래는 기존의 이제 그 대중매체적인 논리에서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거부가 됐었지만 지금은 편파성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시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편파성은 위험하지만 편파성은 그렇다고 과거의 논리처럼 무조건 배격될 것은 또한 아닌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정책 조건이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누구나 사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짜 뉴스는 사실을 몰라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귀가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팩트 체크를 해도 아무리 새로운 귀를 열어가지고 들려준다고 다 안 바뀐다. 더 중요하게는 팩트 체크 자체가 재밌고 정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가 흥미로운 정보가 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정보의 핵심 내용이 돼야지 팩트 체크가 내가 들은 것들을 그냥 계속 공박해서 귀찮게 만들어주는 정보 이런 거로는 이른바 계몽주의적 태도로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더 많이 공급해주고 가짜를 고발해준다고 해서 가짜뉴스를 추구하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가짜뉴스적 또는 허위정보의 유통 과정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약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돈을 기초적인 임금 올리는 데 더 쓰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배경 자체를 이제 좀 더 줄여나가는 방식의 어떤 공공정책이 실제로 그 상층부에서 만들어진 허위정보의 유통을 막는 공공정책보다 우선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8진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라트키스라는 사람이 이미 2004년부터 얘기했는데 핵심은 거짓말을 해도 창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를 거짓말쟁이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스스로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태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용적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 체념적 태도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우리가 사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럴만해라고 이제 태도로 교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편한 거짓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엘고 부통령이 썼던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이제 바로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에 고발하기 시작한 내용인데 불편했던 이유는 그 에어컨을 빵빵 트는 미국인들에게 너희들이 에어컨을 틀어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이 불편함을 메꿔줄 새로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속지 마라라든가 이런 책들 나왔어요. 아까도 이제 오대영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편한 거짓은 굉장히 쉽게 수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훈련됐다고 생각하는 저 스스로도 이런 책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에어컨을 더 쓰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요인, 나의 요인으로 현재의 기후변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큰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 같이 좌절은 할 수 있어도 제가 창피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옆 나라 일본에서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데 일본이 요즘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는데 그냥 싹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체념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 멘털리티를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경향이에요. 즉 이 편한 거짓을 선택하는 건 당장 싹 다 그냥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당장의 생활의 불편함 같은 것들, 인지적 불편함 같은 것들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성 저널리즘이 역할을 못 해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양면적이에요.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널리즘 비판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한속에서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게 또 한 명을 기레기로 낙인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는 행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좋은 기레기가 되고 싶지 않은 좋은 기자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이 될까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죠. 왜냐하면 막강한 힘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집단적 멸시나 폄하와 공격성을 내포하는 대상이 됐다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건요. 최근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라든가 이런 데서도 경험해봤지만 매스미디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는 대안적 진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직도 막강한 네트워크적 힘을 대중매체는 가지고 있고요. 제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A라고 하는 신문을 부정하기 위해서 B라는 신문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거나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공한 영역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대중매체가 설치해 놓은 뉴스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사고할 수밖에 없고 대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많은 정보를 가질 것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나와서 증거라고 디미는 게 다 보세요. 자기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신문들에서 나온 정보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대안적 정보의 출처들을 가지고 있는 채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뉴스 매체,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뉴스라는 것이 가지는 현실적인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고 있는 이 저널리즘의 다양한 그 논리들이나 형태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실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KBS가 뉴스공장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반대로 뉴스공장이 KBS는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천의 여러 가지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직업적 저널리즘은 과거에 자신들이 토대를 두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성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향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있었던 객관적 어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취재를 했더라면 사실이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아니었었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한 마디의 정보로서 뉴스가 의미가 있었다면 거기엔 6마디, 7마디가 붙어야 정보로서 의미가 있어진 상황이 온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말 속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factfulness라는 표현 요즘 많이 쓰죠. 그러니까 fact라고 하는 것이 신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와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것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기사 안에서 뉴스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는 어떠냐면 완벽하지 않으면서 완벽한 척하려고 하는 뉴스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즉 물론 이것이 이제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는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성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핵심은 수용자하고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기성 저널리즘. 결국은 진실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만들어질 수 없지만 아까 가짜뉴스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개의 속담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표지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처럼 출처의 신빙성으로, 그러니까 출처 자체가 정보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록 지금은 먹구름이 낀 것 같지만 그 먹구름의 뒤에는 언제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핵심은 협력 저널리즘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운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단지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를 갈라내는 눈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아니죠. 그리고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직업적 저널리스트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커뮤니티 속의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가디안에서 세금 탈세 문제를 이제 핵심적인 아젠다로 걸었을 때 거기에 몇 언론사가 함께 참가해가지고 이른바 언론사 간 경쟁들을 아예 무시한 채 이제 프로젝트를 띄우고 단발성 기사가 아니라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연속적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몇십만 명의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필요한 각자의 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탈세에 관련된 수많은 개인적 정보들, 그러니까 개인적 정보, 전문적 정보들을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협력했던 과정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과 직업적인 저널리스트가 이제는 서로 내주고 받을 것들이 있다. 실제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쏟아져서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됐던 것도 기존에 이미 메커니즘이었던 것처럼 이런 협력적 저널리즘의 형태가 저는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직업적 가치를 높이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도 그것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결국은 저널리즘 공동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비록 그게 시각은 다르고 이념은 다를지라도 저널리즘 공동체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그 정보 생산의 메커니즘 자체가 전반적으로 질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의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메인 뉴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사실 중심의 저널리즘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사나 다큐의 형태로 굉장히 깊이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 저널리즘은 한 기자나 몇 명의 저널리스트가 공동체를 쭉 이끌어 나가면서 일종의 이제 정보 교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영역으로서 작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눈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정보 생산의 주체가 돼서 직업적 저널리스트와 그다음에 시민적 어떤 기업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어떤 핵심이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중간에 듣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시대에 어떡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또 희망을 좀 안겨주셔가지고 가능성을 좀 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토크쇼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세 분 나와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질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당초 저희는 3시까지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3시까지 이 시계 기준으로 8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기 지금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뜨겁고, 그리고 저희는 이후에 20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안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지금 질문 들어온 것 중에서 저도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팩트 체크 자체는 우리가 이제 다 그래 이런 게 중요해, 허위 조작 정보를 어떻게 이제 아닌 걸 알려야지라고 했는데, 허위 조작 정보는 루머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팩트 체크는 매력적이지 않다, 바이럴되지 않는다라는 고민을 아까 스페인 언론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이런 팩트 체크가 도달할 수 있는지 정은영 센터장님한테 일단 여쭤볼게요. 네, 진짜 이 도달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들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려는데 시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일단 기계적으로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든 좋은 정보, 이게 좋은 정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국내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저희 SNE 팩트체크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네이버 뉴스홈에 뉴스홈의 팩트체크라는 정보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었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만큼 노출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런 노출도를 높이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팩트체크를 하면서 저희 서울대 연구팀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게임을 하는 것을 해보거든요. 게이미피케이션을 해서 이것 자체로 게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미디어 리터러시 하는 쪽에서도 팩트체크하고 결합을 하면서 외국에서는 좀 이런 게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진지한 팩트체크인데, 우선은 진지한 팩트체크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것은 언론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도 결합해서 플랫폼들도 좀 더 그런 정보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는 EU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허위 정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면서 플랫폼에 권고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들이 보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권고를 했고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필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해야 되고, 그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제 오대영 기자님한테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틀어서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그런 팩트체크 코너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종류의 가짜뉴스는 카톡 받은 글 혹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JTBC는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갖고서 방송을 하면 이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매체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민이 있으신지, 그리고 들어온 질문에 따르면 이런 시민과의 소통 혹은 이런 팩트체크를 위한 그 언론인 내부의 자질 혹은 이런
기술, 훈련 이런 것도 여쭤보는데요.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뭐 네이버의 그 팩트 체크 코너에도 저희가 저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 정은영 센터장 말씀에 제가 상당 부분 동감하는데 팩트 체크가 사실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나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할 대상들은 직관적인 경우가 많고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렵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많은 과정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들리지 않고 무슨 말 한지를 때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뉴스쇼 형식으로 최대한 진행자와 출연자가 주고받는 대담 형식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커가 어떤 근거나 아니면 판단했던 그 이유 같은 것들을 설명드리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여러분께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그동안 했던 팩트 체크의 이런 내용들을 좀 한눈에 정리해서 어딘가에는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실 홈페이지에 모아놓긴 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축약하고 분야별로 분류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커의 역량이요. 네, 그 특별한 역량은 없고 내가 똑똑하다고 자만하거나 내가 완벽하다고 자신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팀으로 이뤄서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서로 간의 그 체크 결과를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다고 자만하는 순간부터는 또 다른 오류나 또 다른 거짓 정보를 우리가 생산해내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항상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팀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도달의 문제 혹은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준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 언론인이 시민의 뉴스 소비 방식을 이해하고 취재원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하는 방법 혹은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JTBC에서 예전에 했던 소셜 라이브의 형태라든가 뭐 저희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저는 토크쇼 할 때 유튜브 형태로 이제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도 훨씬 경험이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댓글창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답할 것들을 찾아 나가고 이야기가 즉답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된 것들은 이제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훨씬 더 인게이지먼트도 높이고 실제로 자극도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 언론에게 있어서 단지 그냥 팬덤을 만들거나 자기 원래 있던 독자들에게 약간의 강화하는 어떤 요소를 주는 것 이상의 사실은 메인이 되는 어떤 활동으로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거에는 핵심적인 인력이 투여되거나 핵심적인 어떤 경영상의 어떤 또는 편집상의 이제 중점이 놓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좀 이동시킬 때가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입처에서 동일한 사람들 수많은 어떤 기자들이 몰려가서 거의 비슷한 뉴스 찍어내는 걸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공영 언론이 됐거나 어떤 몇몇 언론의 어떤 핵심들은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자꾸 응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뉴스의 어떤 생산과 소비 형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팩트체킹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로 가면 늘 궁금한 것들이 답들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보로 사실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의 목포에서의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에서 지역민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 거 이런 게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저는 극단이 가짜뉴스로 끌려가는 걸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분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소비 욕구라고 하는 건 언제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좌우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극단적인 인식론으로 빠지지 않게 중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 중도가 아닌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필요한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커뮤니티로 참여시킴으로써 이제 그것이 상당 부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희 교수님한테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가짜뉴스의 수요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건 일단 시장에 수요가 있는데라고 하는데 그 양극단을 어쨌든 공론장으로 커뮤니티로 끌어들여서 해결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팩트 체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허위 조작 정보의 경우에는 아까 굉장히 재미난 단어 아마들 공감하실 텐데 순환 참조. 예. 네, 서로 돌려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어디서 받은 글이 언론이 되고 외신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고리를 그리고 의도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요 매체가 의도성을 갖고서 하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제작 단계에서 뭔가의 고민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요즘 고민스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 그래도 그러니까 밉긴 해도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밉긴 해도 무시할 수는 없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언론들 이른바 조중동이니 뭐 이렇게 한경원 이렇게 메이저 언론들에서 만들어낸 뉴스 중에 상당히 좀 허탈하고 수준이 정말 낮은 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옆에 있는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언론학을 하면서 관찰해온 뉴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메이저 언론의 뉴스의 질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제로 오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이게 이제 현재 언론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성 언론을 페이크 뉴스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얻은 효과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기성 언론의 힘을 빼는 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말이 그런 기성 언론의 힘을 빼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럴 만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어떻게 교정될 수 있는가를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되게 냉정하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되게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언론 산업의 구조 자체가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창피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타격을 입지 않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와 그 다음에 돈을 주는 자가 사실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읽어주는 자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광고를 주는 자가 돈을 주는데 그 광고를 만드는 고리는 다른 고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래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뭐 쉽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언론 산업의 토대가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이나 불공정한 생산 행위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결국은 타격을 입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거에 관련된 경제적 제재들이나 경제적인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되는 게 맞지 내용에 하나하나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오대영 기자님한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언론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릇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언론 당사자 혹은 내부에서의 고민은 조금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언론의 책무랄까요? 혹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네요. 저는 이제 관찰자의 입장보다는 참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에서의 그 자정 노력은 뭐 아마도 각사가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외면받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고요. 정준희 교수님이 그 언론의 그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그 판단력과 시민들의 그 인지 능력이 훨씬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사를 생산했던 방식, 취재했던 방식들을 그대로 갖고 가는 와중에 정보의 균형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너무 몰아가네, 언론에서 너무 사실이 아닌 것들을 확대하네, 왜곡하네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민력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준희 교수님의 분석이 맞든 제가 맞든 간에 어쨌든 지금 현상에서는 언론의 불신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게 뭐 아주 뭐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이걸 퇴출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뭐 시민 운동으로서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자정 노력인데 이 팩트 체크라는 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도 검증해보고 남의 것도 검증해보고 받아쓰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보자. 발화자의 발언이 근거가 맞는 것인지 맞지 않다면 뭐가 틀린 것인지 그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좀 더 보여드리자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팩트체크의 형식이 됐든 혹은 또 다른 형식으로 좀 변모하든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민들 눈높이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의 보도의 뭐 문화뿐만 아니라 보도의 방식 자체가 좀 바뀔 필요는 저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론사의 좀 연대 혹은 좀 그
극단적인 고민과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그 각사의 사실 뭐 큰 틀에서 뭔가를 우리가 바꿔보자라는 그 뭐 이상향 정도는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각사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고 각사가 그러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냐, 무엇을 쇄신하겠다고 밝힐 것이냐에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JTBC 경우는 지금 뉴스를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뭔가의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조금 더 시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일단 각자들이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모아서 언론 전반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아니라 언론 그 기자들 뭐 예를 들어 기자협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함께 바꿔나갈 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그런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데 어쨌든 JTBC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좋은 언론사, 잘하는 언론사는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또 시장에 또 다른 기능을 믿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민영 센터장님, 이게 지금 같은 질문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이벤트스에도 질문 주셨지만 그 팩트 체크한 결과를 갖고 언론사의 신뢰도를 평가한다든지 이게 이제 그 시민력도 얘기가 나오고 언론사의 내부의 고민도 있고 이제 바깥에서 할 고민도 있지만 그 이런 부분을 좀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러니까 약간 뭐 순위도 매겨볼 수 있고 이렇게 단골로 팩트 체크 맨날 SNS 세타를 괴롭히는 이 매체는 무엇이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는데 아까 그 정준희 교수 저기 그 AI에 대해서 오대영 기자님이 발표하신 거 팩트체크센터 바로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원래 어디서 보도했는지가 안 나오고 팩트체크한 매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그거를 그렇게 그런 데는 그걸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사실 저희가 2017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과정에서도 진화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정혜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예를 들어 A라는 신문이 그걸 잘못 보도했어도 A라고 밝히지 않는 경향이었습니다. 서로 싸움을 피했던 거죠. 근데 요즘에는 밝힙니다. 그 경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그때마다 조마조마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정말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타사의 일면 보도 났던 것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싸움이 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뭐 무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둘째는 근거가 명확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네. 서로가 그럴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로가 조심해서 그냥 너무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의 언론이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A는 B를 공격하고 B는 A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이 너무나 뻔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이 틀렸을 때는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검증하는 것 자체가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틀린 바를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할 때는 서로 그게 공격을 당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에도 그 긴장, 그 쓸데없이 딴 데에서 감정 싸움하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순위를 매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SNU 팩트체크가 저희는 절대로 이제 내용에도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데 이유는 지금은 이런 것들을 팩트체크하는 기운들을 더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하지 누가 잘못해서 잘했어라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게 중요한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 평가 같은 것들도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연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SNU 팩트체크센터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은 신뢰도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언론사들끼리도 상호 교차 검증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이 쓸데없는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어디까지 뺏을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그 마무리 발언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되게 나중에 한번 이 질문을 보시면 여기 남겨주신 얘기들이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몇 가지 결이 비슷한 게 있는데 자녀의 미디어 이용 뭐 어떻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느냐 여기 우리가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왔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됐든 혹은 시민이 됐든 독자가 됐든 그 어떻게 좀 팁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겠다라는 말씀 정센터장님부터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발표도 잘 들었고 질문도 제가 다 소화는 못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널리즘의 고민이 뭐 좋은 보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독자, 시민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저 혼자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최근의 케이스가 KBS가 한박도가 굉장히 논란이 됐을 때 팩트체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독자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KBS가 틀렸으니까 이걸 내리라고 이제 저희한테 들어오고 SNL 팩트체크센터는 이제 그런 걸 받으면 바로 KBS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자 여기에 답변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전합니다. KBS가 그걸 받은 날로부터 한 이틀 뒤에 원래 팩트체크를 했던 것의 분량의 거의 2배 가깝게 우리가 왜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는지 근거를 다시 밝혀서 말씀해주신 그 시청자분의 의견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걸 답을 했고요. 저희가 그 답을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반발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그 한 사람한테 그렇게 공을 쏟을 수 있는 게 매번에 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대영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자가 말하는 기자의 화법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소통을 위해서 내가 해봤으니까 맞고 몰라도 되고 내 취재는 안 밝혀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이 뭔지 내가 도장을 찍어주마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저널리즘이 지금 갖고 있는 독자와의 유리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팩트체크는 결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런 그 대화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영 기자님. 네. 저는 학부모인데요. 제 아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